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 여파로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큰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교육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강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김병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경희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계양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진 않고 계속되고 있고 광주 지역에 특히 200여 명이 넘어서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계 쪽의 코로나 현황 일단 지금 좀 살펴보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강수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에 지난 2월 4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어제 8월 3일까지 207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학부모를 제외한 교육과적 확진자는 교직원 1명, 그리고 학생 7명, 총 8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이 중 5명은 완치 퇴원하였고 3명은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학생 확진자는 모두 초등학생인데요. 6월 27일 이후 우리 광주 지역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로 가족 내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교육계 쪽에서는 굉장히 큰 비상이고 굉장히 실감하게 되면서 걱정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계양 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광주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현재 지금 학생들은 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학생들의 경우 이제 교사를 제외한 학생 7명은 지난 7월 4일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7월 18일인데 그로부터 또 2주 동안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도중에 지금 퇴원한 학생도 있고 지금 현재 입원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2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학교 방역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처럼 계속해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앞으로 광주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이 상당히 그 학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광주 일부 한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전체가 코로나 검사를 받는 그 상황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또 이제 상처가 돼서 우는 학생들도 굉장히 또 언론에서 많이 보였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스럽게 학교 방역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안심은 줬지만 또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런 후속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일 지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초에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이 우려가 됐을 때 우리 지역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 전원이 이틀간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등교가 다시 재개된 후에도 등교 인원을 제한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강수 국장께서도 후속 조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보통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1차적으로 소독, 그다음에 환기에 필요한 최소 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바로 긴급 학교 방역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교육청에서는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서 보건소 등과 같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나 격리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보건당국에 이제 역학조사가 나오면 접촉자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교 중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학교 수업 중지 여부는 시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협의하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독 및 방역에서부터 이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든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문구들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지켜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상황에서 광주 지역의 교육계 방역 대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어떻게 보면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광주 지역 교육계 방역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양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앞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정교육 지부장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물리적인 1차 방역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소독제를 활용한다든지 또 그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것은 대체로 잘 그 대책이 수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진자로 판정받은 학생 본인이나 가족들 또 그 곁에 있었던 같은 학교 그부들이나 학우들 또 이웃에 있는 학생들까지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모두여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도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런 점에서 이제 후속 대책으로 앞으로도 더 2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리적인 방역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우울이나 긴장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그 교육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하는 이런 방역 활동이 후속 조치로 더 이어져야 좋은 광주 교육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리적 방역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제 이런 학생들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심리 치료가 이제 이어진다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병일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는 순간부터서 이 코로나 예방 그런 지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에 이외에 발열 체크가 있고요.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 사이에 거리두기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에는 급식을 보다 더 안전하게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 일시적 관찰실을 두어서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 의심되는 학생들을 그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교실 내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또 이 소독 업무까지 학교에서 다 이걸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수업을 서로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방역과 교육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개학 앞두고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겠냐라는 우려들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어른들보다 이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광주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불안한 마음에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가정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 때문인지 광주 지역 초등생 10,000명가량이 매일 가정학습을 지금 신청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강수 국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 광주 지역의 집단 감염이 이제 확산되는 7월 초에 실제로 이제 서부 관내 학교 가정학습 신청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네네. 평균 한 12%,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지금 한 86,000 되는데 12%면 10,000명에 가깝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건강, 그다음에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어떤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학습 신청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가정학습 신청을 하면 34일 안 내 범위 내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과제를 내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가정학습 신청하는 이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정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 수업 또 수업 방식은 어떻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김경희 지부장께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부모들은 해당 동네 특성과 건물에 입주한 학원 이름까지 금방 네. 알아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 감염이 아닐지라도 감염 동선이 파악되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어린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34일간의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이 있기에 코로나19 대유행에서는 학교를 등교하는 게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학습 부분, 염려되는 가정학습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제시 과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서 가정학습을 안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뭐 1년도 채 안 된 시기인데도 2020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또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뭐 약 4주가 최대, 그리고 중학교는 3주, 고등학교 2주 정도 여름 방학이 학교마다 이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2학기 학사 운영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일 지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이제 대다수 학교들이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참 어렵게 한 학기를 마치고 지금 방학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2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가 확정된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학기와 같이 출석 인원을 좀 제한을 한다면 학교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뭐 1학기에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큰 혼란은 없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2학기 학사 운영이 아직은 이제 나오지는 않은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사실 워낙 변화가 많아서 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강수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직 뭐 교육부 입장은 나오진 않았지만요. 네. 이제 저희 시교육청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수업을 했고요. 네. 2단계에서는 병행 수업, 그리고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광주가 8월 3일부터 1단계로 전환해서 이제 저희들이 1학기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전체 학생 등교 수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학교별로 개학 시작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라든지 교육부 요청 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등교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체 학교들이 수업의 질 문제, 또 만족도 문제, 또 제대로 수업이 이게 이루어진 게 맞느냐라는 어떤 불만들이 이어지면서 사립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고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반환에 나선 그 대구 지역도 있는데요. 자, 광주 지역의 경우는 혹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김경희 지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금을 내는 것은 고1이 유일합니다. 이거는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2, 3학년까지 지원받고 고등학교 1학년 내년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연간 수업료 등록금을 보면 전국 한 158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환산하면 한 40여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됐던 건 고등학교 1학년이 올해 자녀의 온라인 수업 한 달 진행된 거 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좀 됐고, 네. 이러한 등록금 문제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거에 따라서 느낌들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학부모님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아니 내년이 아니라 내년에 하기로 했던 고등학교 1학년 네.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제 광주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수 국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지금 1학기 등록금을 이제 반환한 곳은 이제 대구 경북인데요. 이제 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그 특별연한 지역 선포를 하면서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학기에는 감면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2학기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아마 2학기 때는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뭐 연장선상에서 이제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으로 좀 실시를 할 수 있는 도입 시기를 좀 앞당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김병일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교 무상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몇몇 지역에서 2학기에 이 등록금을 먼저 없애겠다 네.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도 뭐 무상교육을 그동안 주장해왔던 입장에서 환영하고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보다 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학생 학부모님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이라든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이 학교와 관련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혹시 이어서 한 말씀 더 답변을 해주시죠. 뭐 사실 무상교육비는 이제 내년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국고로 절반, 그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1학년 국고 지원 없이 이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조정하고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정부와 지자체 또 관련 교육청과 함께 이런 학부모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 또 물론 이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교육 현장에서는 또 많은 피해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업 성취도 문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취도 문제가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이거 이제 부모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김경희 지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당연한 결과지 않는가 싶습니다. 갑자기 형태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온라인 개학이란 것을 했고 학부모들도 온라인 개학이 뭐지? 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 이게 고3 입시를 위한 시수 확보라는 것이 좀 드러나면서 좀 굉장히 우리나라 역시 입시 교육이었구나라는 좀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개학의 문제는 수업의 질을 다루다기보다는 오히려 출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학을 강행하는 이유가 알고 있던 교육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이러한 내신을 소화해낸다거나 이런 뭐 시수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하고 수업 일수를 감축 운영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해서 김병일 지부장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80%가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가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교육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이 우리 학생들의 지식적인 측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 특히 이 의사소통이랄지 아니면 이 협력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배워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데에도 지금 원격 수업은 정말 취약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고 취약하고 문제점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라는 상황 자체 이제 대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관련 기관들의 인력이나 업무에 정말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광주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7월 4일 제1기 광주 교육 시민 참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기를 맞았는데요. 학생과 또 학부모,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또 이럴 때 문제점에 좀 같이 제시를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계양 단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광주교육 시민참여단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4일 날 처음 출범해서 이제 막 1년을 지났습니다. 참여단의 설립 그 취지라고 할까요? 그 이제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그 의견들을 정책에다가 담아서 교육청에 권고를 하고 사실은 그간에는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정책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집행하기까지 다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교육감께 권고를 하고 하면 교육감께서는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할지를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교육 협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참여단입니다. 여기는 지금 참여단에는 세 개의 그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 협치분과, 지역협력분과, 학교자치분과 세 개 분과가 각각 그 분과 위원회의 그 내용에 맞는 이를테면 협치분과는 교육 협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지역협력분과는 지금 이제 코로나19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기후 위기 대응하는 환경 교육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진행할 것인가. 또 학교 자치분과의 경우는 학교 내 폭력, 교내 폭력을 자치적으로 외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법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 이전에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의제로 삼아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시작한 이후로 7월 달에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첫 번째 정책 권고안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 미트 권고안 1호를 교육과 함께 권고를 드렸고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셨고 곧바로 이제 뭐 그 스쿨 미트 TF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그 성평등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TF에서 거의 지금 마무리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서 참여단이 만든 정책을 교육청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이 지금 그 이번 코로나19와도 관련해서 참여단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또 그 함께 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5,000장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특수학교 아이들이라든지 또 소외된 여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마스크를 전달해서 80년 5.18 때 주먹밥으로 나눔을 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로 나눔을 먼저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참여단에서 해왔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교육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 잘 스미도록 해서 광주 교육이 사실 좋아진다는 말은 광주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과 광주 시민사회가 전체적으로 교육적 역량이 이렇게 축적되고 확장된다고 하는 소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그런 일들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주교육 미래를 보고 열심히 노력할
할 것입니다. 네, 교육 현장과 또 시민들의 그 교육 분야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제 반영해서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동안도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좀 전에 면 마스크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도 하셨다고 해서 관련해서 혹시 김경희 지부장께서도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단장님이 이제 교육 시민 참여단의 동안의 뭐 과정과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일만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협치 분과라든가 지역 협력 분과, 학교 자치 분과라고 딱 지금 위기 상황에 협력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분과들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바라기는 저희가 이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초유의 사태다 보니 교육청도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굉장히 버거워하셨을 것입니다. 네. 이때 광주 시민 참여단의 이 세 분과들이 제 역할들을 했더라면 좀 더 광주가 더 멋지게 이 위기를 넘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니까 교육에 드러나는 문제가 학교라는 곳이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실상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협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 자치조례가 2019년에 광주에서 통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전달 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급별로 아니면 구별로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1년에 7월에 창궐 했을 때 북구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쉬고 나머지 동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초유의 사태에서 대처하지 못할 때 학교 자치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교육청과 원활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급별로 교육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중재자 역할을 좀 했더라면 그런 마음도 들고 지역 협력 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돌봄, 마을 교육 공동체라든가 이런 여러 시민단체하고 협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광주에서는 가정이라는 교실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시민 참여단에서 교육청에서 방역하고 교육하고 버거워할 때 모니터링 하시고 학부모라든가 학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담아서 교육청에 전달했더라면 훨씬 더 멋지게 좀 이 길을 극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뭐 답변을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실제로 아까 잠깐 지나쳤는데 면 마스크 나누기를 할 때에도 참여단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말하자면 이 시민단체 29개, 또 학교 학교 학부모회 35개, 또 뭐 마을 교육 공동체 15개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곳들이 참여를 이끌어냈었고 그래서 같이 이 협업 구조를 이제 시도해 보기도 했고 1년밖에 안 돼서 네. 안 가본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서툴고 더디고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적으로 참여단이 참여 활동을 해갈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네. 참여단 단원이십니다. 그렇게 네. 당연직으로 국장님을 참여 단원으로 만든 것은 네. 교육청에서도 정책 권고를 하면 바로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국장님을 단원으로 이렇게 당연직 참여하실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경희 지부장님 이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이제 돌봄을 예로 들면 어쨌든 현재는 그 초등학교가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네. 근데 이제 학교라는 공간도 방역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근데 실상의 아이들의 돌봄 학부모들은 돌봄을 더 많이 좀 학교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네.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시민 참여단하고 좀 더 이익이 좀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 마을에서 좀 우리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으면 네. 좀 더 많은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기 속에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건 원격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아이들이 대부분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뭐 귀에 많이 익은 단어이긴 하지만 원격 수업을 해보니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 단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원격 수업 장점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더라도 이 반복 학습 언제든지 자꾸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 또 반복 학습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시간도 절약된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나왔었지만 수업의 질적 저하라든지 또 뭐 그 집중력이 아이들에 따라서 집중력의 한계를 보인다든지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저하된다든지 무엇보다도 단점 중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평가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이나에 대하여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원격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더듬거릴 수밖에 없겠다. 특히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배경에 따라서 수업 격차가 불평등 요인으로 바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는 부유층한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위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육계에 바로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 는 그런 생각. 그런 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수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 그 부모 배경에 따른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학교의 입장에서 바꿀 것인가 또 시민사회와 또 교육청과 국가기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의 이제 공정성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배경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는 이런 격차의 문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단점으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김병일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심각한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학습 격차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온라인 학습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격차가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교육이 어떤 재앙이 돼버리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유지해서 교육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줄여서 안전한 환경에서 이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은 이렇게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원격으로 채워가는 이런 원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이제 원격 수업은 너무 원격 수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교육의 필요성 이게 기본이 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들을 원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김경희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그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봤을 때 저희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은 수업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초유의 사태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초기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무작위 그냥
무기한 연기만 했을 때 방치됐던 아이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네.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다는 그것에 위안을 받았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답답했던 게 학생이나 학부모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조금 물론 학교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뭐 준비라든가 시간적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 다 공감하기에 탓하지는 않지만 이 기간이 뭐 언제 끝날 거라고 정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 단계별을 따라서 또 다시 병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에서 반드시 학부모하고 학생과 피드백을 통해서 좀 상호 좀 교환을 작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거,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청에 계속적으로 취합을 요구했는데 여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버거웠던 것 같은데 조금 쉬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기기만 갖춘다고 해서 이 수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기를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사, 뭐 학생, 학부모들이 소통해서 조절해가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격 수업에 이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2학기 때부터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하는데 상호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2학기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격 수업, 뭐 등교 수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뭐 줄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학습권을 조금 더 침해하지 않고 이런 소통이나 피드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강수 국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지 못한 뭐 그 부분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희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심한 표현으로 원격 수업은 수업이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 광주 교사들이 어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동안에 함께 수업 영상을 만들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가보지 않는 그런 어떤 온라인 수업 그 시기를 잘 극복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교사 대상 수업 어떤 영상 제작 연수라든지 또 원격 수업 도구 활용 연수 등 그래서 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어떻든 이제 질 높은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1학기를 평가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개학 전에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서 좀 더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양 단장께서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정을 해봐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코로나19가 왔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원격 수업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격 수업은 수업이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을 건너편에 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몰수 부호만 보내더라도 우리는 보낼 수 있어도 교사와 학생은 만나야 한다. 이제 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지금 느끼는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물론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만나지만 원격 수업을 통해서는 전달할 수 없는 정서적 교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소통이라든지 또 그 섬세하게 원격 수업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이것은 원격 장치를,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또 선생님이 일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상호 이렇게 편지를 엽서라도 써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원격 수업의 또 다른 이 측면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기제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인하여 합숙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교사가 교실 안에서 수업할 때는 꼭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서적 교감이나 공동체라고 하는 교육을 훈련을 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공동체 훈련을 곁들여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민주 시민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걸 보완해가는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 원격 수업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학습 이제 격차, 교육 격차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등학생들의 부모들은 그래도 마음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 격차를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이런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희 지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로 만들어낸 불평등은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습 격차는 예를 들어 온라인 학습의 디지털 격차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비대면 격차 그리고 그 전에는 학교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저희가 뭐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등한 공간에서 존재하면서 같이 공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퇴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경제적이나 배경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들의 학력이 나오는 네. 그런 것으로 옛날 공교육 이전의 세대로 좀 후퇴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그 조사들을 설문지를 해놨던 부분에 있어서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부모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안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학교로 불러서 배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유연성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냥 움츠러들고 사회적 거리를 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전대미문의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병일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의 학력의 문제 또 이게 각 개개인 학생들의 그 환경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동안 심각한 교육의 문제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져 왔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실은 이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거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점심을 챙겨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거의 뭐 집에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학생들이 학교를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이게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 교육청이 해줄 수 있는,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뭐 물론 있겠지만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고 때 되면 밥을 먹고 과제를 수행하고 자기 관리와의 싸움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또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이제 전환을 해서 원격 수업에 이제 기기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해 주셔서 지금 초중고 교실의 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뭐 노후된 PC는 다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걸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도 이제 같이 병행돼야 할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계양 단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앞서서도 원격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각자가 처한 가정 환경의 차이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환경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같은 수준에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뭐 이제 국가는 이런 그 환경을 만드는데 일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온라인 환경만 갖춰 놓는다 해서 그것이 이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 또 지도, 이것은 누가 할 것이냐. 중간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 방문해서 할 수는 없을 터이니까 이제 그 중간에서 그런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준비된 구축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내 학교, 내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용어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공유 학교 개념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말하자면 온라인 환경 속에서는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한테만 국어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선생님의 국어 수업도 같이 들을 수 있고, 학교가 또 교육청끼리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학교를 공유학교 내지는 스마트 스쿨이라고 이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데까지 간다면 이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조금 결핍되는 그것들을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으면 학습 격차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흥미도 좀 더 이렇게 유발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지원하고 담당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공유학교 개념, 어떤 연대를 좀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김병일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꼭 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격 수업이 갑작스럽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해보는 원격 수업을 스스로 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 원격 수업 강의 제작과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또 이런 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된다면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원격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학교 현장에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어서 김경희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는 이게 온라인 교육에 접근할 때 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인터넷망을 연결시켜주면 다 될 거라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기술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교육 제도로 이제 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원격 교육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저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을 가지고도 협업 능력을 높이고 민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됩니다. 저희 혁신학교 추진하고 있는 실천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하고 협력학습, 성장과 발달을 돕는 이런 평가 등이 디지털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로 저희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공동 문제. 지금 코로나19에 제가 좀 학부모로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가 온라인 계약 안에서 기후위기 프로젝트라든가 지금 안에 여기서 나와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넉넉하게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겠다. 또 온라인으로도 친구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일 파티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택 수업에서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는 부분들을 온라인 수업 안에서도 길어낼 수 있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에 저희가 좀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렇게 격차가 안 나고 지식 전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질문, 이것도 새로운 교육제도 일부고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교육을 이 기술로서 이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여유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지금까지의 논의가 교육계의 어떤 장기적인 차원의 어떤 문제점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여유가 없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그 어떻게 보면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은 이런 교육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당장 내 문제는 아니고 당장 내 문제는 대학을 가야 하는 입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고3 수업생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번 수능 대책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이강수 국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고3 학생 학부모들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한 걱정과 또 불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고3 학생들은 가장 먼저 등교 수업을 했고 또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고3들은 매일 등교 수업을 어쩔 수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 입시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걸 뭐 수치화한다든지 정량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6월에 그 모의고사 평가를 봤는데요.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에 우리 재학생들의 학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다소 불안하고 염려는 되겠지만 우리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보고요. 이제 어떤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서 온라인 어떤 상에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입시 정보 자료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상의 입시 관련한 상담들을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수시 집중 상담 기간을 대폭 늘려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능 입시가 조금 미뤄졌죠? 예. 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험생들 스스로도. 또 김병일 지부장께서도 뭐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수능이 뭐 약간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개학이 뭐 3개월 가까이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생들은 그 전에 훨씬 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이 점을 좀 우려를 해서 수능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를 고려한 대학별 전형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재학생들의 그런 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차지에 조금 더 우리가 대학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이것은 뭐 사실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제기되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더 부각되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고3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계층이 또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론 해결책을 여기서 뭐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또 배려해줘야 할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수 국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상황을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네. 일단 우리 현재 광주 지역에 방과후 학교 강사가 한 1,900여 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되지 못했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6월 한 달 한 60% 정도가 운영이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광주 지역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7월에는 또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 확산이 좀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지금 방학을 맞이했는데요. 방학을 맞이해서 한 85개 학교에서는 지금 방과후 수업을 재개하고 있고 2학기 상황이 좀 지금처럼 1단계를 유지한다면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학교에서 일단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제 교육청에서는 우리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 대책과 관련해서 뭐 등교 수업 이후에 한 8주 정도 한시적이지만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800여 명에게 학교에 이분들을 보건지킴이 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네. 2학기에도 고용노동부나 광주시와 이렇게 협력해서 이분들이 8월부터 한 12월까지 이 업무들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할 때 이분들을 좀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시적으로 이제 업무를 조금 보건지킴이 쪽으로 해서 예. 학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방과후 교육을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예. 텐데. 김병일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코로나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과학교 강사 선생님들은 초중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방과후 실시가 불확실해짐으로써 뭐 실질적으로 휴직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학교 보건 방역 지원 인력으로 이렇게 위촉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임시 방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좀 작은 제안입니다만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과후 학교 강사 선생님들 계약이 이게 학기 단위로 이게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다음 학기에는 그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을 좀 학교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방과학교 강의를 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을 근거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지만 사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방안들은 계속해서 제시가 이제 돼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원격 수업과 병행되면서 이 대면 수업이 진행은 되겠지만 학교의 역할, 학교의 필요성,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학교 교육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계양 단장께서 좀 말씀 시작해 주시죠. 먼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 또 그리고 흔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생각과 인식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늘 코로나 이후를 꿈꾼다는 말은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 같은 것들을 여기에 담은 표현이 코로나 이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들 바람처럼 코로나 이후의 어떤 대책, 대안,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통적인 우리 그 근대적 학교 교육은 학교와 교실이 이 학교 교육적 기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금년에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말하자면 이 학교와 교실의 기능을 디지털 공간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른 형식의 교실, 다른 형식의 학교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사실은 근대적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한 효율과 경쟁의 집약판이 입시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대학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고서는 코로나19를 19의 대책을 세워서 대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난망한 일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여지껏 입시를 통해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육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는 결국은 입시제도 개편을 혁명적으로 시도해야 될 때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인간 중심 또 인간성을 함양하는 그 시민적 감수성을 배우고 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이 입시에 매달리기보다는 사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본질로 돌아가는 교육으로 일단 교육 방향이 일단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학교의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부터 해서 대학 입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제도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계기가 되는 시기가 지금 코로나19. 네, 이 시기다. 이제 그걸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연장선상에 본다면 그게 이제 계기가 하나의 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김병일 지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예, 뭐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교육이 뭐 지금 뭐 온라인과 출석 수업이 병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을 상상을 해라 하면 사실 그 동안에 있었던 틀과 어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회복의 단계로 볼 텐데 너무 좀 뭐랄까 기대가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 당국이 이 코로나 이후의 학교 역할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가교육회의에서요 교사,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근데 여론 수렴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미래형 교원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뭐랄까 이 주제는 참 건설적이고 좋은데 네.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 사실 교육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수 급감의 변화를 교육 당국이 교원 수를 줄이고 교육에 대한 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투자를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실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좀 삼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체계가 수업과 평가의 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대학 입시 선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린 교육 과정에서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앞을 예측하기 힘들고 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를 우리 학생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하게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좀 교육의 어떤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고 네.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네. 코로나의 시기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지금도 이 화두는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분의 말씀처럼 교육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
학교라는 곳의 뭐 변화, 어떤 변화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새로움이라는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 그 안에 인간이 중심이고 학생이 중심이고 뭐 이런 차원의 논의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시대에 맞는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가 왔으니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교육 정보화 현황이라든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강수 국장께서 좀 살펴 주시죠. 2018년 OECD 피사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국의 정보화 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화 현황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접근성인데요. 평균 31개국 중에 한 15위 중간 정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 내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31개국 중에 9위입니다. 비교적 수업 시간 내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 학생 수 대비 PC 비율은 37개국 중에 32위. 이게 대단히 이제 PC 확보율이 좀 낮고 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좋은데 실제로 학교 내에서 학습 목적 관련해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원격 수업할 때처럼 네. 이 디지털 기기를 어느 정도 활용하냐 했을 때는 30개국 중에 29위,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들은 좀 갖춰져 있으나 이걸 실제로 이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좀 약하다는 통계인데요. 또 이제 우리 광주를 놓고 보면 이제 각 광역시별로 교육 정보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물적, 그다음에 활용 영역, 그다음에 인적 영역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8개 특광역시 중에 한 3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적으로나 활용 영역에서는 3위 정도 하는데 이제 인적 영역, 아까 인적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좀 현재 8위로 이 영역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학생 아까 수 대비 스마트 패드 비율도 전국적으로 나왔지만 저희 지역도 현재 학교 중에 전체 학교 중에 이 학생 스마트가 확보된 수량이 20% 이상인 곳이 13%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이런 물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현재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 1인당 PC 보유라든지 활용도, 수업의 활용도가 예. 굉장히 낮은 수치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통계죠. 그리고요 이제 광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 2020년 6월 그렇군요. 기준입니다. 네, 아마 활용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이번 예. 코로나 계기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계한 단장께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그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 아이들이 활용하는 것도 대면 수업이나 또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또 학교나 교사 수준에서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이를테면 학급 담임은 지금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급 담임이 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교가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교가 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학급의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하고 또 학교는 학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그 플랫폼에 아이들이 수시로 그 교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학교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친교하고 아까 이제 뭐 생일 파티 말씀하셨는데 이런 학급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또 그것이 그 학급 구성원들이 잘 활용하게 된다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생일 파티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또 어려운 친구가 있는가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응원도 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그다음에 쌍방향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이 쌍방향 이 교수학습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교육에 많은 변화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면 하나씩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병일 지부장께서 좀 살펴주시죠.
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변화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면의 대두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중요한 어떤 이 요소는 이 정보통신 기술과 그다음에 생활과 접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보건과 건강, 그다음에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는 급격한 또 산업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 산업화에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체계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또 양극화 이런 사회 문제를 결국 우리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푸념만 늘어놓기에 앞서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그럼 우리의 삶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이었나?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화 시대 하면서 활용도 부분이 낮은 우리들의 교육, 간단히 말하면 삶 속도 마찬가지고요. 앞선의 교육 정보 현황이라든가 저희 시스템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자계산기에 나와 있는 버튼을 더하기 빼기 빼고 다른 거 활용하시는 거 있나요 혹시?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지? 학습에 우리 아이들 수학이나 이런 난이도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루트나 이미 전자계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 이제 사회로 나가면 뭐 심지어 마트에서 10원, 20원 계산하는 것도 전자계산기로 다 전자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보화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차라리 전자계산기로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 생활 속에 접목시켜서 학습의 난이도를 낮추고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수업 과정 안에서 그걸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많은 지식들이 컴퓨터나 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지식을 외우고 있고 그걸로 테스트해서 대학을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의적이고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야 될 이런 인재 양성과는 다른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또 다른 기술을 접근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영상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제도화해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더 큰 재앙을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전에 김병일 지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사회의 성장을 위한 자원이나 도구로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탈피하지 않으면 교육의 전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단장께서 먼저 해 주시죠.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할 때 대체로들 그렇게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고 또 광주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과 부모들과 가정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이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덕분에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일단 좀 전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지껏은 학교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주입식으로 양적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방에서 나 혼자 원격 수업을 스스로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학교에서 억지로 잡아놓고 타율 학습을 시키면서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이제 온 것입니다. 억지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와 또 학부모와 또 그다음에 사회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또 교육청이나 국가기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제로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오히려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덕분에 예,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강숙 국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광주 미래 교육 추진단이라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됐고요. 올 하반기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해서 하반기에 광주 미래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종합 계획 안에는 이제 앞서 쭉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원격 수업에 따른 교수학습 평가 방식 등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우리 교육복지 서비스를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후환경협력팀이라고 하는 팀을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로 여러 가지 보건, 위생, 안전, 급식 이런 학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고민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 정책들을 수립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령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미래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병일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기후 위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더 큰 위기로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좀 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노력들, 이게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늘 이 지식을 전달해주면 받아들이는 수용적 입장으로서 학생들을 교정하기보다는 이제는 교육을 함께하는 생산자로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복잡성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될 듯하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미래추진단 미래교육 종합계획건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부분은 학교 교육 안에 급별로 학교 단위별로 교육 자치입니다. 가장 그 지역의 그 학교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은 교사 그리고 학부모 그 지역사회 사람입니다. 가끔은 이런 추진 계획들이 뭐 온라인 계약도 마찬가지고 등교 계약도 지금 전대미문의 사항 때문에 학부모들은 온라인 계약하라면 계약하고 등교하라면 등교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는데 저희도 이제 초유의 사태라 탓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갔는데 가만히 조금 여유를 보고 저희가 쉼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그 담임하고
관여하고 있는 그곳의 선생님이나 학부모, 뭐 더 나아가서 당사자인 학생들이 더 어떻게 해결할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들은 지역별로 차별이 있고 급별로 차별이 없고 취약계층이라든가 가능한 계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계획안을 내놓는 것보다 정말 특성 급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좀 조정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이왕 쉬어가는 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더 학부모, 학생,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2월까지 좀 길게 보고 네.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 방금 급별, 지역별 이제 그 의미는 어쨌든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어떤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충분히 반영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뭐 잘하고 있다. 모범 사례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분야 관련해서 그래도 혹시라도 참고할 만한 뭐 외국의 사례가 있을까 해서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경희 지부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외국 사례들은 외국도 많은 나라들이 대입이라든가 주요 일정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근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수업 공통 시간표를 정해서 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수업들을 주 매일 오전 오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뭐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런 논술 시험을 과감히 거기서 취소를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보고 그거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들의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됐을 건데 과감히 취소하고, 그 안에서 더 도드라져 보였던 것은 온라인 개학, 원격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육도 그러했더라면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등교한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반영해서 평가하겠다, 선발하겠다고 했던 그런 유연성을 보고, 아, 우리 교육도 그러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조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고3 수업 일수, 시험 일수에 맞춰서 개학을 하고 개학하자마자 6, 7번에 달하는 시험을 무작위로 치러야 하는 그런 효율적이지 않는 교육을 그냥 이렇게 두고 보야 됐는가라는 조금 허탈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강숙 국장께서도 혹시 모범이 될 만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나라와 하고 그 대응 방안이 비슷한 것이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네. 싱가포르의 원격 학습 같은 경우도 학습 운영 시스템이 온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가정에 인터넷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소규모 모임으로 지정 교사를 정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기기를 설치해주고 뭐 이런 행정이었다면, 여기는 학생들을 이렇게 오락해서 지금 우리도 이제 학교별로는 그렇게 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 이 지금 시점에 시사점이라든지 방향성, 또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일 지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은 뭐 여름 방학을 맞은 학교가 많고 또 이번 주에도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많습니다만은 한 학기 동안 정상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원격 수업으로 또 이렇게 출석이 좀 제한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광주 시민들 전체가 사실 맞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또 이 방역과 교육을 책임져 왔던 우리 교직원분들도 정말로 예의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뭐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학교가 좀 더 뭐 정상적인 교육에 가깝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기인데요. 이 고민에 좀 머물지 말고 그동안에 있었던 교육의 문제를 좀 성찰하고 또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논의들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 당장은 학교에 교육과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해서 우리 교사를 인원을 대폭 이렇게 감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부와 정부에서도 이 학교의 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육을 보다 더 학생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교육으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강수 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흔히들 저희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도 되고 또 등교했다가 다시 병행하고 이제 겨우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방학도 사실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아이들이 잘 좀 견뎌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이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가정에서 아이들의 위생 수칙도 이렇게 하고 아이들 돌봄부터 이렇게 또 힘써주신 학부모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학교 내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발열 체크부터 집에 가는 순간까지 교원의 감염병 예방에 힘써주신 우리 교직원분들, 특히 뭐 원격 또 등교 이런 수업 준비, 어떤 분은 1시간 원격 수업하기 위해서 대여섯 시간 준비했다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름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교육 변화라든지 앞으로 우리 과제라든지 많은 얘기 나왔는데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좀 많은 고민도 좀 하고 아까 우리 김경희 지부장의 말씀처럼 각계각층의 의견들 좀 많이 듣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좀 일찍 종식이 되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계양 단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견디고 계시는 교육가족 모두에게 박수와 응원 그리고 감사를 보내고 싶고요. 학교를 안 가고도 학생일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꾸 개학, 휴학, 개교, 휴교 이 개념 자체가 그간에 우리를 지배해 왔는데 학교 안 가도 학교 교문을 들어서지 않아도 개교 상태에 있고 또 수업이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아도 수업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 그런 점에서 근대적인 학교와 교실의 교육은 이제 끝종 쳤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그리고 자율적인 자기주도적인 교육의 시작종이 찼다. 이 시작종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함께 기쁨으로 내가 되고 또 서로 함께 어깨를 겹고 같이 살아가는 인간성을 발현하는 그런 입시 중심 그런 경쟁과 효율의 교육에서 자율적인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교육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교육청과 학교
또 마을 시민들이 모두 한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속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격 교육, 원격 수업을 접속할 때 기기나 인터넷 접속 이런 환경이 개인에게 맡겨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데이터를 쓰면서 단순한 기기로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원격 교육 하다가 데이터 용량이나 속도에 늦어서 끊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취약계층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나아가야 되는 무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한국 교육의 병폐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하더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시스템에 기반한 입시 제도가 지금 학생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학부모로서 등수를 매기지 않는 학교, 협동과 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기다려주는 학교, 그리고 철학과 고전을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자신의 배움도 성실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를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육 분야의 변화에 대처하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하되 동시에 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 또 교육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